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보았던 가장 효성스러운 자식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부모님의 안부를 살뜰히 챙기고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모습이었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병상에 누운 어머니 앞에서 누가 더 효자인지 증명하겠다며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형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어머니의 병세를 걱정해 애간장이 녹는 척하지만 실상은 탐욕으로 얼룩진 이들의 민낯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75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에게는 번듯하게 자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들의 집이 아닌 실버타운에서 꼬박 10년이라는 노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들들의 방문은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효심만큼은 늘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뜻하지 않은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던 두 아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앞에 두고 자신이 형제보다 더 어머니를 챙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를 불효자라 비난하며 낯뜨거운 난투극을 벌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소동 뒤에는 도대체 어떤 가정의 모순과 인간의 계산이 숨겨져 있을까요? 구구절절 심금을 울리는 그들의 효심 연기 아래에는 얼마나 섬뜩한 목적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던 노모는 과연 자신의 마지막 지혜를 짜내어 이 형제들의 효심 경쟁에 어떤 충격적인 결말을 선물했을까요? 지금부터 75 노인의 소리 없는 심판,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로 75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둑판도 이제 끝내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건대 꽤 덤덤하고 침착하게 잘 두어온 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아들네 집에 얹혀 사는 대신 살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경기도 외곽, 공기 좋고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저녁 노을 실버타운으로 혼자 들어왔지요. 친구들은 멀쩡한 자식들 놔두고 왜 생돈을 들여 그런 곳에 가냐며 혀를 찼지만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셔본 사람만이 그 물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아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마치 따뜻하게 우려낸 둥글레 차처럼 온화하게 내리쬐던 날이었죠. 저는 실버타운의 오랜 버시자 은퇴한 이 원장님과 정원 돌테이블에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승부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큰아들 김민석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며 검은 돌 하나를 바둑판에 1,000원짜리에 딱 소리나게 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석이 특유의 열정과 활기가 넘치다 못해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저 민석이에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난 주말에 집사람이랑 어머니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원래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장충동 족발을 사서 가려고 했는데 글쎄 갑자기 인천에서 큰 거래처 사장님이 호출하는 바람에 아이고 어머니 요즘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죽겠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난 잘 지낸다. 일이 중요하지. 그는 제 반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달 실적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진상 고객이 얼마나 피곤하게 구는지, 손자 지훈이가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몇 등을 했는지, 이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레퍼토리들이 배경음악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가끔 응, 그래 하고 추임새만 넣었죠. 마지막으로 그는 늘 그렇듯 화려한 마무리 멘트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제가 꼭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진짜예요.
전화는 요란하게 끊어졌습니다. 마치 화려한 플래시몹 공연처럼 뜨겁게 등장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정원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낙엽 구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 원장님은 느긋하게 흰돌을 놓아 제 흑돌에 숨통을 끊어버리며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또 꼭 시간 내서로구만. 저는 피식 웃으며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바둑통에 던져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저 녀석이 저 소리 한 게 벌써 반년 전이에요. 손자 설날 세뱃돈 잊지 말라고 전화했을 때였지. 이 원장님도 허허 웃었습니다. 우리처럼 산전수전 다 겪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저런 속임수가 통할 리 없다는 걸 서로 알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자연스레 10년 전 남편이 막 세상을 떠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직 곰팡내와 양냄새가 배어있던 그 오래된 아파트 거실에서 두 아들은 홀로 남은 저를 누가 모실 것인가를 두고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큰아들 민석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기 싫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영업직이잖아. 사흘이 멀다 하고 지방 출장에 새벽같이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고 접대 술자리는 또 얼마나 많냐.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다가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공기업에 다니는 둘째 아들 민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고 논리적인 척 말을 받았습니다. 형님 사정 이해하죠. 하지만 제 상황도 뻔히 아시잖아요. 우리 회사는 휴가 한 번 쓰려면 결제 라인을 몇 개나 거쳐야 하고 인사고과에 바로 반영돼요. 게다가 집사람 혼자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우리 집 그 좁은 평수에 어머니 오시면 모실 방 하나 제대로 못 내드려요. 너무 죄송해서 못하죠. 한 놈은 시간이 없다고 하고 한 놈은 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싸했고 표정은 세상 그 누구보다 효성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한 고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어머니의 노후를 의논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하면 품위 있고 합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떠넘길 수 있을지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협상 테이블 같았죠. 결국 그 지루한 줄다리기를 끝낸 건 저였습니다. 저는 이미 실버타운을 알아봐 두었다고 살던 아파트를 팔아 그 비용을 댈 테니 너희에게 손 벌릴 일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뱉었을 때 두 아들의 얼굴에 동시에 스쳐 지나가던 그 안도감. 알턴니가 빠진 듯 시원해하던 그 표정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식 농사지어 노후를 기댄다는 말은 우리 세대가 꾼 일장 춘몽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회상에서 빠져나와 저는 이 원장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쟤들이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내 건강검진 결과 나올 때만큼은 의사보다 더 꼼꼼하게 물어봐요. 이 원장님이 마지막 승부수를 두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늙은이 몸뚱어리가 곧 대차대조표 아닌가. 자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표가 언제 0이 될지 궁금할 수밖에. 전곡을 찌르는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에 걸린 저녁놀이 참 따뜻하면서도 옅었습니다. 전화기 속에서만 살아있는 제 두 아들처럼 말이죠. 제 방벽에는 제가 몇 년 전 직접 쓴 서예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정관기변. 조용히 사태의 변화를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이 네 글자는 제가 두 아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그들이 저를 찾아온 횟수는 한 손으로 꼽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는 늘 정해진 대본처럼 반복되었죠. 큰아들 민석의 전화는 주로 고속도로 위에서 걸려옵니다. 배경음으로는 쌩쌩거리는 바람 소리와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들리죠. 그는
늘 격앙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이번에 파주 쪽에서 큰 건 하나 계약할 것 같아요. 이거 성사되면 보너스만 수천만 원입니다. 그때 차 큰 걸로 바꿔서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일주 한번 하시죠. 저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대답합니다. 그래, 듣기만 해도 좋구나. 바쁜 일 끝나면 보자. 우리 지훈이 중학교 가면 네 차 그만두게 하고 너 모실게요. 물론 저는 그 큰 차를 타본 적도 없고 지훈이를 데리고 오는 꼴도 못 봤습니다. 그 약속들은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상이었습니다. 둘째 민호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그는 희망 고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더 불쌍한지 경쟁을 하죠. 어머니, 말씀도 마세요. 이번에 회사 조직 개편되면서 사내 정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회의만 3시간을 했는데 진이 다 빠지네요. 집사람은 옷 한 벌 사 입은 지가 5년이 넘었는데도 돈 아낀다고 난리고, 에휴, 사는 게 왜 이리 팍팍한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은 손뭉치에 감싼 칼 같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다. 나는 이렇게 쪼들린다. 그러니 어머니를 찾아뵐 시간도 용돈 드릴 여유도 없는 걸 당연하게 여기세요. 라고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아들은 허황된 미래로 저를 달래고 다른 아들은 비루한 현실을 핑계로 저를 인질 삼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올 때도 그들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를 펼쳤습니다. 민석은 백화점 포장지가 휘황찬란한 비싼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옵니다. 하지만 채 30분도 앉아있지 못하고 전화벨이 울리죠. 그는 제 앞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수억 원짜리 거래 이야기를 떠벌리다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 죄송해요. 거래처에서 난리가 나서 다음에 꼭 길게 있다 갈게요. 라며 사라집니다. 민호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건강 상식 자료 뭉치를 들고 와서는 마치 시찰 나온 공무원처럼 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지적합니다. 그러곤 나갈 때 간병인에게 우리 어머니 혈압 체크는 정확히 하세요? 식사는 저염식으로 주시고요. 라며 깐깐하게 굴다가죠. 그들이 서둘러 떠나기 전 유일하게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파트를 팔고 남겨둔 노후 자금 약 5억 원의 행방을 떠보는 것입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올라서 은행 이자로는 어림도 없어요. 제 친구가 펀드 매니저인데 수익률이 기가 막혀요. 어머니, 연세 드셔서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하면 큰일 나요. 차라리 저랑 집사람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안전하게 굴려서 이자는 꼬박꼬박 드릴게요. 둘째, 저는 속이 빤히 들여다 보였지만 모르는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으니까 머리 쓰는 것도 귀찮다. 돈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실버타운 비용이나 내면 그만이야. 사실 이곳 생활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즐겁고 충실했습니다. 바둑 친구 이 원장님도 있고 막장 드라마 속 악녀를 함께 욕하는 자매 같은 할머니들도 있으니까요. 서예실에서 글씨를 쓰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텃밭에 심은 난초는 올해 유난히 꽃을 잘 피웠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친손녀보다 더 살갑게 구는 젊은 간병인 소연이가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날이 추우면 말없이 제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채워두고 입맛이 없어 밥을 남기려 하면 온갖 재롱을 부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뜨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노을을 보며 멍하니 있을 때면 슬그머니 다가와 옆에 앉아주곤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소소한 온기들이야말로 제 노년의 진짜 햇살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제 삶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담당해인 황 과장님이 차트를 보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뗐습니다.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지셨어요. 만성적인 쇠약 증세인데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와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날씨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심장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수술할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죠. 당장 급한 건 아니니 걱정 말라는 말과 함께요.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다시 전화가 올지도 뻔했죠.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돈이 얼마나 들지를 묻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민호가 목소리를 낮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그 심장 문제 말이에요. 의사가 뭐라고 해요? 약은 써요? 제가 아는 전문이라도 알아봐 드려요? 다음 날엔 민석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미루면 안 돼요. 제가 아는 형님이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과장이랑 호영호재하는 사이인데 다리 한번 놓을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 바쁜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마. 진심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거나 그들의 효심을 시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오더군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미끄러운 바닥에 중심을 잃고 쾅 하고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쪽에서 벼락 같은 통증이 밀려왔고 비명조차 지를 수 없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 뒤의 기억은 흑백 무성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다급한 발소리, 앰뷸런스의 날카로운 사이렌,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천장의 형광등 불빛.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응급실 침대 위였고 제 오른쪽 다리엔 묵직한 기부스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측의 연락을 받고 30분도 안 되어 김민석과 김민호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하면서도 거슬리는 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걱정이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주도권을 쥐고 효자 역할을 맡을지 다투는 싸움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상태 어때요?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특실 잡고 수술비는 제가 낼 테니까 돈 걱정 말고 최고급으로 해달란 말입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응급실을 쩡쩡 울렸습니다. 그러자 민호의 차분하지만 가시돋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진정 좀 해. 선생님, 골절 부위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내고정술인가요? 인공관절 치환인가요? 리스크 관리 방안은 있습니까?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고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갔습니다. 의사가 사라지자마자 형제는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민석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김민호,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머니 실버타운 가신 지 10년이야. 너 칼퇴근하는 공무원이 주말마다 뭐 했냐?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봐. 몇 번이나 찾아왔어? 민호가 코웃음을 치며 받아쳤습니다. 형이야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나무라는 꼴이네. 인맥 넓고 사업 크게 한다고 떵떵거리더니 정작 어머니 찾아뵐 시간은 없었나 봐? 전화로 허세만 부리면 뭐해. 어머니 저렇게 되신 거 형이 맨날 지키지도 못할 약속만 해대니까 속 터져서 쓰러지신 거 아니야? 이 자식이 말 다 했어? 내가 밖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게 다 이 집안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지. 너처럼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안주하는 놈이랑 같은 줄 알아? 내가 안주를 해? 나는 적어도 현실적으로 살아. 형처럼 맨날 접대 핑계로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면서 어머니 얼굴 까먹는 불효자는 아니라고. 그들은 투개장 닭들처럼 서로를 쪼아대며 불효자라는 타이틀을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저는 바로 옆 병상에 누워 고관절이 뼈를 뚫는 듯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들의 싸움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보다는 차가운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저 연극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제가 남길 유산을 분배할 때 조금이라도 더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온 지 한참이 지났지만 누구 하나 제 침대로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라고 묻는 놈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흘째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치료를 위한 병실이 아니라 연극 무대라는 것을요. 창가 쪽 2인실. 햇살은 좋았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수술 후 최소 3주는 누워 있어야 했고 걷기까진 3개월이 걸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뼈가 붙는 아픔이 아니라 매일매일 펼쳐지는 두 아들의 효도쇼였습니다. 큰아들 민석은 매일 백화점 식품관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한 송이에 10만 원이 넘는 샤인머스켓이나 최고급 제주 애플망고 같은 것들이었죠. 그는 과일 껍질을 하나 까서 제 입에 넣어주고는 창가 소파에 떡하니 앉아 큰 소리로 사업 전화를 해댔습니다. 어이, 박 회장님. 아, 그 30억짜리 프로젝트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판짜놨습니다. 네? 저녁 식사요? 아,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제가 병실 지켜야 해요. 수천억짜리 계약이 와도 전 어머니가 먼저입니다.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옆 침대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들까지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옆 침대 아주머니가 부러운 눈으로 말하더군요. 박 여사님은 좋으시겠어. 아드님이 사업도 크게 하시는데 저렇게 효자니. 저는 그저 쓴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둘째 민호는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그는 매일 A사 용지 수십 장을 들고 왔습니다. 수술 후 재활운동법, 골다공증에 좋은 식단, 미국 정형학회 최신 논문, 번역본 같은 것들이었죠. 어머니, 이 논문 보니까 우유만 드신다고 칼슘이 흡수되는 게 아니래요. 비타민 D랑 마그네슘 비율을 맞춰야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는 진통제, 위장에 부담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의사한테 위장 보호제 추가하라고 따끔하게 말해놨어요. 그는 입으로만 간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밤중에 통증으로 끙끙 앓을 때 제 곁을 지킨 건 휴가까지 내고 달려온 간병인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이는 밤새 제 땀을 닦아주고 욕창이 생길까봐 몸을 뒤집어주고 아침이면 제가 먹기 딱 좋은 온도로 죽을 식혀서 떠먹여 주었습니다. 퉁퉁 부은 제 다리를 위해 매일 밤 뜨거운 수건으로 30분씩 찜질을 해주는 것도 소연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병실에 들어오면 소연이는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나 빨래를 개거나 약을 정리하며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죠. 물론 두 아들이 마주치는 순간 병실 밖 복도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가 휠체어를 밀어주어 복도 산책을 나갔다가 비상구 계단 쪽에서 들려오는 아들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연이에게 잠시 멈추라고 손짓하고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형, 내가 미리 말해두는데.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병원비랑 간병비 정확히 반반이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도 반반이야. 내가 장남이니까 법적으로 유류분 더 챙길 수도 있지만 양보해서 반반하는 거야. 장남? 지금이 조선시대야? 웃기지 마.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형, 10년 전에 그 아파트 살 때 어머니가 형한테 몰래 찔러준 돈이 얼만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집사람은 콩나물값 500원 깎으려고 시장 바닥을 도는데 형은 떵떵거리고 살았잖아. 어머니가 우리 사정 뻔히 아시는데 당연히 나한테 더 주셔야지. 웃기고 있네. 야, 내 아들 지훈이 사립초등학교 학비가 얼만지 아냐? 네 처가 맞벌이 안 하는 건 걔가 게을러서 그런 거고 어머니가 우리 지훈이 장손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시는데 손자는 예뻐하시지. 하지만 어머니 마음속에 계산기는 다 있어. 누가 더 가까이서 챙겼는지, 누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했는지 휠체어에 앉아 듣고 있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놈들이 어릴 때 누가 더 많이 넘어지고 누가 더 밥을 늦게 먹는지까지 다 기억하는데 지금 복도에서 유산 싸움을 벌이는 저 두 남자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 발등을 비추었습니다.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인 내가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갈 차례라고요. 어딘가 남아있던 미련이라는 실밥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정신이 너무 맑아져서였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아들들이 출근한 틈을 타 소연이에게 부탁해 이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원장님. 제 목소리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유 원장을 다시 써야겠어요. 수화기 넘어 이 원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놀란 기색도 없이 묵직하게 물으셨습니다. 결심이 섰나? 네. 살면서 이토록 정신이 맑았던 적이 없습니다. 알겠네. 내가 뭘 하면 되나? 믿을 만한 공증 변호사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요. 오늘 오후에 문병 오는 척 병원으로 와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오후 3시. 이 원장님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는 40대 중반의 금태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정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연이에게 잠시 심부름을 부탁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얼룩덜룩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노트북과 휴대용 프린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박 교사님, 지금 심신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이 모든 내용은 여사님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내 평생 지금처럼 맑은 정신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그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제 모든 자산과 그 처분 방식을 또박또박 불러주었습니다. 통장 잔고, 주식, 펀드,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 있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쓸모없는 맹지임야까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파노라마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교사 월급 쪼개가며 2 아들을 키워낸 날들. 큰애 사업 망했을 때 내 퇴직금 털어 빚 갚아주던 일. 작은애 대학 등록금 없어서 친정에 머리 조아리고 돈 빌리러 다니던 일. 그리고 지난 10년의 기만과 며칠 전 복도에서 들었던 그들의 비정한 계산까지. 저는 사랑을 주면 진심이 돌아올 거라 믿었지만 욕망의 눈먼 이들에게 부모의 희생은 그저 마르지 않는 샘물일 뿐이었습니다. 제 교육이 틀렸습니다. 핏줄이 곧 사랑이라는 환상이 틀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 오류를 수정하려 합니다. 유언장 초안이 완성되었고 정 변호사가 내용을 화면에 띄워주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 원장님이 내용을 훑어보더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복잡한 눈빛이었지만 이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출력된 세 통의 유언장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고 붉은 인주를 묻혀 엄지손가락을 꾹 눌렀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아들들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더 신나게 연기하도록 멍석을 깔아주었습니다. 민석이 와서 베트남 출장도 포기하고 왔다며 생색을 낼 때면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네가 최고다. 엄마는 너밖에 없어. 그러자 민석은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지훈이가 이번 방학에 미국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집사람이랑 고민 중이에요. 그래? 얼마나 모자라니? 한 1,500 정도?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아프신데 제가 알아서 해야죠. 저는 그의 손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애 교육이 중요하지. 네가 능력 있으니까
잘 해결할 거야. 민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어머니 퇴원하시면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얻어드릴까 봐요. 근데 전세금이 좀 모자라서 라고 운을 띄우면 저는 한숨을 쉬며 내가 늙어서 돈 계산이 잘 안 되는구나. 네가 알아서 잘 좀 해봐라. 라고 흘렸습니다. 저의 이런 태도에 두 형제는 승리를 확신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통장을 잡았다고 착각한 것이죠. 어느 날 오후 두 아들이 병실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헐뜯는 의례적인 절차를 끝낸 후 민석이 먼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느끼신 게 많으시죠?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 쌈짓돈 은행에만 넣어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해예요. 미리미리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민호가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저희가 욕심나서가 아니라 어머니 나중에 판단 흐려지셔서 이상한 사기꾼한테 당하실까봐 그래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한 놈은 투자를 권유하고 한 놈은 안전 보관을 주장합니다. 그럼 너희 생각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제 질문에 민석이 덥석 물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굴려야죠. 수익률 2배 보장합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2배는 무슨 다 날려먹으려고? 어머니, 제가 제일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묶어둘게요. 그들의 눈은 제 건강이 아니라 언제 카드를 뒤집어 돈을 가져갈지에 꽂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황 과장님이 회진을 돌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번에 심장에도 무리가 좀 갔습니다. 앞으로 3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충격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아들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방문은 하루 2번으로 늘어났고 제 귀는 그들의 달콤한 말과 미래 계획으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제가 쓴 각본의 결말을 향해 묵묵히 버텼습니다. 3개월 후 소연이의 지극정성 덕분에 저는 무사히 퇴원하여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잡아 퇴원 기념 감사 파티를 핑계로 두 아들 내외를 모두 실버타운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그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민석은 넥타이까지 메고 왔고 며느리 미경이도 새 원피스를 입고 왔더군요. 민호와 지혜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큰 병을 겪고 나서 드디어 유산 분배를 발표할 거라 굳게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이 원장님과 정 변호사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엄숙해지자 아들들의 눈빛에 억누를 수 없는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상대에 오를 준비를 마친 선수들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습니다. 저는 소연이가 타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공증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본인 박영자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깁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 주식, 채권 등 총 자산 약 5억 원을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5억 원이라는 말에 아들들의 목을대가 꿀꺽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첫째, 전체 자산의 50%인 2억 5천만 원을 교육 신탁기금으로 조성한다. 민석과 민호가 눈을 마주치며 역시 내 자식들 몫이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기금의 유일한 수혜자는 본 요양원의 간병인 이소연 양으로 지정한다. 정 변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이소연 양의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전액과 유학자금 혹은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순간 회의실에 폭탄이 터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고 며느리 미경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안경을 거칠게 추어 올리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둘째, 자산의 30%인 1억 5천만 원은 본인이 거주하는 전역 노을 실버타운에 무조건 기부하여
노인 의료시설 개선에 사용하도록 한다. 첫 번째가 충격이었다면 두 번째는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셋째, 나머지 20%인 1억 원은 장남 김민석과 차남 김민호가 균등하게 상속한다. 또한 본인 명의의 강원도 평창 소재 임야는 오랜 버신 이 원장에게 증여한다. 유언 낭독이 끝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다시 분노로 시퍼렇게 변해갔습니다. 겨우 각각 5천만 원이라니. 그들이 무시했던 저 어린 간병인이 받는 돈의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우리 엄마가 치매기가 있으신데 당신들이 꼬드겨서 사기친 거지? 저 간병인이랑 짜고 친 거 아니냐고. 민호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노망 나셨어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생판 남한테 줘요? 우리가 핏줄이에요, 핏줄. 며느리들도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욕망이 무너져 일그러진 그 네 사람의 얼굴을 보며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손목은 욱신거렸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내가 아무런 압박 없이 가장 맑은 정신으로 쓴 것이다. 아무도 날 속이지 않았어. 좌중이 조용해지자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병원에 온 건 내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언제 죽을지, 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온 거 다 안다.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한 달 동안 너희는 내 앞에서 돈 타령, 신세 한탄만 했지. 단 한 번이라도 허리 숙여 내 눈을 맞추고 엄마 많이 아프지? 라고 물어본 놈이 있었냐? 제 말은 소리 없는 따귀가 되어 그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민석은 입을 다물었고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연이를 남이라고 했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똥오줌 못 가리고 비참하게 누워있을 때 더럽다 싫다 안 하고 내 손 잡아준 건 너희가 아니라 소연이었다. 그 아이가 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존엄이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소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연이를 돕는 건 그 아이에게서 젊은 시절 고생하던 내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선생으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 아이가 나보다 더 빛나는 미래를 살 수 있도록 마지막 희망을 주고 싶다. 다시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돈을 적게 남긴 건 지금 너희 상태로는 억만금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형제끼리 칼부림이나 날 걸 알기 때문이다. 그 돈으로 급한 대출이나 갚고 숨 좀 돌려라.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너희 힘으로 땀 흘려 살아라. 저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수업이다. 진짜 부모의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란다. 모든 힘을 다 쓴 저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원장님께 눈짓을 하고 소연이를 불렀습니다. 소연아, 나가자. 휠체어 좀 밀어다오. 휠체어 바퀴가 구르며 회의실을 빠져나가 햇살 가득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두 남자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충격적인 수업에서 무언가를 깨달을지 아니면 영원히 원망만 하며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제가 바라는 건 하나뿐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다가 깨끗하게 떠나는 것.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미련도 남기지 않는 것. 이 씁쓸한 연극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는 지혜라는 것. 그리고 존엄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원에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뺨에 닿는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을 겁니다. 제 무대의 막은 제가 내렸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자 여사는 가장 맑은 정신으로 내린 결단으로 장장 10년에 걸친 두 아들의 기만적인 효도 연극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핏줄인데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오직 이익만을 쫓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박수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묵묵히 할 일을 다 했던 젊은 간병인 소연 씨가 받은 뜻밖의 선물일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앞날을 묻지 않아도 복이 온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박영자 여사였다면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지혜로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복잡한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네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빛 인생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